여러분, 이 뉴스 보셨을 때 솔직히 많이 놀라셨죠? 아마 이 뉴스를 처음 봤을 때 우리 대부분은 같은 반응이었을 겁니다. 와, 미국이 진짜 잡았네? 마두로를 생포했다고? 영화 같은 특수작전이다. 작전은 짧았고 미국의 설명은 거의 없었으며 영상 몇 개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소비됐죠. 미국 특수부대의 완벽한 작전. 그런데요, 이 장면을 조금만 멀리서 보면 이건 영웅서사도 아니고 정의구현도 아닙니다. 이건 강대국이 무엇을 위협으로 규정하고 어떤 순간에 어떤 방식으로 개입하는지를 보여준 굉장히 냉정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미리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건 마두로를 잡은 사건이라기보다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 개입하려 하는지가 드러난 사건입니다. 이제부터 그 이유를 차분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올해 초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공습했고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표면적인 명분은 명확했습니다. 마약 밀매와 돈 세탁 혐의. 미국 검찰은 이미 2020년부터 마두로를 기소해왔고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약 723억 원의 현상금까지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전은 갑자기 튀어나온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체포 이전부터 베네수엘라 인근 해역에서는 마약 운반 의심 선박에 대한 군사적 타격이 19차례 반복됐고 남미 전역에서 미국의 압박 수위는 단계적으로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건 돌발 작전이 아니라 이미 짜여있던 시나리오의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첫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 오늘 이 영상에서는 누가 옳았는지 누가 나빴는지를 따지지 않겠습니다. 대신 이 네 가지 질문만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 타이밍의 정치학이죠. 두 번째, 왜 베네수엘라였을까? 이건 에너지와 지정학입니다. 세 번째, 왜 전쟁이 아니라 체포였을까? 개입 방식의 선택이죠. 네 번째, 이 선택이 남긴 건 무엇일까? 21세기 국제 질서의 변화입니다. 이 질문들이 하나로 이어지기 시작하면 이 사건은 특수작전 뉴스가 아니라 국제 정치가 움직이는 방식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첫 번째 질문부터 가보죠. 첫 번째 질문은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입니다. 마두로는 대체 어떤 인물이었길래 이런 결말을 맞았을까라는 질문부터 시작해야겠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는 베네수엘라에서 차베스 이후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전임자인 우고 차베스가 만든 강한 국가 개입, 반미 노선, 사회주의적 동원 구조 위에서 권력을 승계했죠. 겉으로 보면 차베스와 마두로는 같은 노선, 같은 계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정말 같은 조건이었을까요? 차베스가 집권하던 시기는 국제 유가가 오르던 시기였습니다. 석유 수출로 돈이 들어왔고 그 돈으로 복지 확대와 정치적 지지를 동시에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즉, 차베스 체제는 경제 성과로 정당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마두로의 시대는 정반대였습니다. 유가 하락, 생산 붕괴, 국제 제재. 돈이 끊기자 정권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쯤 되면 역사적으로 거의 같은 선택이 나옵니다. 성과 대신 통제. 마두로 정권은 경제 성과를 보여줄 수 없게 되자 군부와 엘리트 연합, 권력 집중, 외부 위협 강조로 체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이 지점부터 베네수엘라는 문제 있는 국가가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국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미국의 계산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미국이 마두로를 본 시선은 단순히 반미 독재자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베네수엘라는 세 가지 위험 요소가 동시에 겹친 국가였습니다. 첫째, 마약과 불법 금융 네트워크. 이는 개인 범죄가 아니라 제재를 우회하는 국가 단위의 해피 구조였습니다. 둘째, 중국과 러시아와의 밀착. 미국 입장에서 남미는
단순한 외교 공간이 아니라 자국 안보와 직결된 지역입니다. 셋째, 이 불안정이 마약, 난민, 불법 이민으로 미국 내부 문제와 직접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이 세 가지가 겹치면 미국은 이렇게 분류합니다. 이건 협상 상대가 아니라 관리해야 할 위협이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왜 베네수엘라였을까요? 이 사건을 카라카스 정치로만 보면 핵심을 놓칩니다. 진짜 이유는 베네수엘라가 가진 자원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약 3,030억 배럴의 세계 최대 수준 원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매장량이 아닙니다. 통제권입니다. 누가 관리하느냐, 그 통제권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느냐. 에너지는 여전히 금융, 통화, 군사력과 직결된 전략 자산입니다. 게다가 베네수엘라 원유의 주요 수출국은 중국입니다. 베네수엘라를 통제하면 중국의 에너지 공급망을 직접 흔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남미 문제가 아니라 미중 경쟁의 연장선입니다. 이제 개입 방식입니다. 왜 전면전이 아니었을까요? 전쟁은 비용이 너무 큽니다. 정치적 부담, 경제적 후폭풍, 외교적 고립. 반면 범죄자 체포는 이렇게 포장할 수 있습니다. 국제법 논쟁 최소화, 의회 승인 부담 축소, 정의 구현 서사 확보입니다. 이번 개입을 전쟁으로 보면 의회 승인 없는 무력 사용으로 위헌 논란이 생깁니다. 하지만 범죄자 체포로 보면 2020년부터 기소된 인물을 체포한 행위가 됩니다. 이 구분이 미국이 선택한 핵심 전략입니다. 이번 작전에서 눈에 띄는 건 대규모 교전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핵심은 화력이 아니라 정보였습니다. 이동 경로, 내부 정보, 통신 흐름. 전쟁은 병력의 경쟁에서 판단 속도의 경쟁으로 이미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이 사건은 미국이 서반구를 다시 관리 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는 전통적인 먼로주의의 현대적 재해석에 가깝습니다. 2026년 베네수엘라 개입은 특수작전 뉴스가 아닙니다. 이건 강대국이 위협을 정의하는 방식, 개입 비용을 계산하는 방식, 그리고 전쟁을 수행하는 방식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건 마두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질서가 작동하는 한 장면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뉴스를 볼 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누가 옳았는가가 아니라 누가 어떤 구조를 관리하려 했는가, 왜 지금이었는가, 그리고 그 선택은 어떤 선례를 남겼는가. 이 질문을 던질 수 있다면 국제정치는 훨씬 입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